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2월 5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하고 내란의 잔당들이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도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희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힘차게 당당하게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자, 갑시다. 마지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당당하게 희망찬 오늘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원입니다. 예. 네. 예, 우리 주식시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분들도 신이 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진 겁니다. 특위와 함께 입법과 정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해외 반응도 좋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포인트로, 강세장 시나리오 목표치는 7,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때 겨울이 온다며 재를 뿌리던 모건 스탠리 역시 우리 시장 반도체 대장주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이제 와서 역대급 태세 전환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주식이 기대에 힘에 움직이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믿을만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지속 가능하다. 지금 주식시장 상승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성과의 공을 제게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생태계의 복원을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다 기업인 여러분들 덕분이며 그동안 국정성과에 있어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국정성과의 공을 온전히 기업인들에게 돌리며 전례 없는 수준의 감사와 예우를 보인 모습입니다. 과거 억강부약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실용주의적 경제관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봅니다. 기업계 화답도 반갑습니다. 삼성은 12,000명, SK는 8,500명, 하나는 5,780명 채용 계획을 밝혔고 현대차는 향후 5년간 125조 원, LG는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지영 기자. 네. 예, 기쁘지 않아요? 청년들 이제 맞아요. 그래도 몇만 명이 이제 대학 졸업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지원해 볼래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코스피 5천 넘었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이 코스피 5천 달성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슬슬 인정하는 분위기도 보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그 어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청년들 얘기하니까 안 보이던 댓글도 보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도 보인다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가 중소기업이나 지방청년 시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관련해 고민도 있습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청년들, 나만 종잣돈 없어 투자 못한다는 상실감입니다. 이 부분도 당정이
세심하게 살펴서 주식 않는 분들 잘 설득하고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멀티 플랫폼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먼지골 이제 출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일 잘러 양기대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KTX역의 심장 광명 KTX역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KTX를 타고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믿기십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KTX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또 이 KTX가 북한에서 살릴 수 있는 남북 고속철도를 북한에 놓기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북 고속철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 KTX 광명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서 개성 평양으로 신호주로 이어져서 베이징까지 가는 서울 광명 베이징 고속철도를 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난 10년간 나름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왔던 이 역사적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양기대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십시오. 예, 일잘러 양기대라고 불리는 우리 양기대 제대로 지금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손 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 시간에 이렇게 깨어서 방송을 보시는 부지런한 서울의 시청자분께 먼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이 새벽을 여는 이 시간에 좀 깨어있는 훌륭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 양기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기서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네. 제가 좀 몇 마디 더 해야 조금 더 할까요? 넣으세요. 인사.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제 이름이 저 기대하시라 양기대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 또 일자리와 관련한 희망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그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주는 그 희망을 저도 기대로서 좀 보답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인데 특히 저는 백은종 그 대표님께서 그 의열단 조선 의열단 그 고문 또 그리 독립운동하는 그런 정신 자세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그 척결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던져서 하시는 그 정신 그 마음을 저는 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 어둠의 세력이라고 지금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그 윤석열 그 세력들이 내란 세력들이 제대로 한번 단죄되고 또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 쿠데타, 독재 어느 것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백은종 대표님 정신 제대로 계승하는 양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일잘러 양기대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취대 현안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간접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을 선포하신 것 같고 이 현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제2시장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이라고요? 그렇구나. 지자체 단체장 자격으로 두 분이 부동산에 대해 이 얘기 나눈 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한 근 20년 가까운 인연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 먼저 드리고 예. 저 대표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2007년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당시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 그 진영에서 저 그리고 지금 당대표 하시는 정청래 당시 의원 또 그때 변호사이면서 또 정동정과 통하는 사람들 회장이셨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이 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이 돼서 대통령님은 성남시장에 계셨고 저는 광명시장으로 8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뭐 일도 했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무상급식 또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선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 저도
뭐 폐광의 기적인 광명동굴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KTX 광명 역세권 허벌판인 곳을 상점벽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신뢰를 쌓았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대화를 나눈 적 기억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투기 세력, 그 다음에 부정부패 세력, 이것은 척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께서 자기 사무실에 그 CCTV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정도로 했고, 뭐 저도 청렴하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정책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그냥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부동산 공화국을 제대로 한번 해체해 보겠다는 그 대통령의 강한 의지, 또 강한 추진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집 없는 서민들, 또 정말 요즘 희망을 잃어가는 이 청년들한테는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저는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 대통령의 이 지금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난 정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회 어떤 모임과 행사, 회의가 있더라도 이런 대통령의 부동산 이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좀 정확히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청와대 저는 고위 관리 간부들이나 또 정부 부처에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도 그냥 대통령만 쳐다보지 말고 좀 앞장서서 대통령님의 의중과 대통령님의 그런 실행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앞장서서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고 좀 분발해라, 그런 말씀을 근데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 얼마나 해야 그 어떤 잠도 잘 못 자면서 뭐 불면증이 있다면서 새벽에도 SNS에 글 올리고 아침에도 또 7시에 올리고 이제 출근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걸 받아서 기사화하고 또 이제 옮기고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번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지난번 소녀상 능력원은 김병헌에 관련해서 벌써 2번을 거론했는데 왜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게 한 번도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또 부동산 문제도 이렇게 지금 단호하니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왜 앞장서지 않느냐. 우리 양기대 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왜 안냐. 그럼 과연 그 의원들이 지역에 다주택자들 욕먹을까봐 표 떨어질까봐 앉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소녀상 싫어하는 사람들 표 떨어질까 앉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당정 협력이 돼야 되고, 작년에 대란 청산할 때 그 정신은 어디 갔냐. 도대체 말이야, 지방선 앞두고 무슨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하나도 지금 내란 청산 안 되고, 야당 대표가 윤석열을 아직도 옹호하는 대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저도 그 방금 백은종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극우 매국 세력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정말 폄훼하고 욕하고 그 정신을 훼손하는 걸 보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본인이 X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고 대통령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극우 매국 노들의 그 극우 매국 세력들이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막 폄훼하고 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매초됐다고 정도로 막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몇 차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 민주당이 나서야 하고 또 관련 장관이 나서야 하고 또 저 같은 그런 관련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도 부끄럽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연기대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또 초심님이 하신 말씀에 또 힘을 이렇게 보태주셨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야기 두 분 아마 나누셨던 것 같은데 또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력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 비판도 굉장히 수위 높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 조금 더 아깝지 않았던 이유, 부동산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하면서 저도 가슴이 굉장히 찌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이 집값 급등이나 전월세값 상승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나 그 반대 세력들, 투기 세력들은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막 공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과거 정권, 우리 과거 정권 같이 또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국민의힘은 기본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마저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를 만져도 다 투기 세력 또 부동산 많이 갖고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저항을 우리가 대통령이 혼자 저렇게 방어하고 치고 나가는 그렇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특히 그 청년들의 그 피눈물을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하시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생각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시장을 4번째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이 가격 상승, 전월세값 상승에 정말 1차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전임 시장들 탓하고 또 정부와 협조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또 짓을 하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을 막 오락가락하고 그러면서 그냥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오히려 시장이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는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게 서울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 인천으로 다 확산되면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지금 부추기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이 저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성공하고 또 앞으로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을 홍하지 않는 저런 후한무치한 그런 행태 이것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댓글 몇 개 소통하겠습니다. 정영애 님이 양기대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9404님 민주당이 놀고 있으니까요. 예, 은화송님, 예, 상큼한 하루 되셔. 너나두리님, 잼님, 설전에 내란범 척걸한다더니 말뿐이라 이렇게 또 불만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318님, 이렇게 등등 얼마나 많은 답답하면 잠을 못 주무시니 9404님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많은 분들이 당과 장관들 민주당 지도부와 장관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같이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지금 도사되고 있는데 이건 당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부처 장관들이나 당 대표 또 최고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뭔가 질타를 하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곳곳 정상화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엉뚱한 야당 발목 잡기는 계속되고 있죠. 장동혁이 내란 수기를 찾아가서 손잡고 울었다는 장동혁 어제 국회의원설 보니까 나라를 8개월 동안 망쳐먹었다 이런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1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높다고 나오니까 갑자기 16살까지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전에는 안 하던 말을 다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제 국회연설을 했는데, 이 장동혁이 뭘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보니까 선거 앞두고 젊은 층들의 좀 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엉뚱한 아무 말 대잔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국회연설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교육부가 그랬어요. 이 젊은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선거 교육을 좀 시키자. 중앙선관위하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거 괜히 젊은 사람들 또 학교를 정치화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당의 수석 대변인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직후에 가서 국회에 가서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 백은종 대표님 말씀대로 10대, 20대들의 좀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저 얄팍한 그런 정치적 계산 너무 한심하고요.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사면초가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극우 세력들 또 옛날 그 친윤 세력들 거기한테 기대서 지금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고 이러면서 지금 당에서 굉장히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막 그 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 막 이렇게 공격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돌파구를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16세 선거 연령 16세 밑으로 내려야 한다든지 또 막 엉뚱한 뭐 이따 백은종 대표님 질문도 하시겠지만 영세담을 막 제안한다든지 그래서 오직 당내 자기 입지 개인 정치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그냥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참 한국 정치가 그래도 제일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너무 일희일비하고 자기 개인의 용달을 위해서 하는 걸 보면 난 대표 인정 못합니다. 저도 인정 못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못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두 분이 좀 호탕하고 직선적인 모습이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제 장동혁이 또 한 번 영수회담의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달라고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말이라고 이 자제를 촉구해도 말을 안 듣는 이 노림수도 분명할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장동혁은 지금 뭔가 지금 당내 문제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는데 그 탈출구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 얘기를 가지고 어제 국회에서 그 연설에도 그랬지만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 보려는 이재명 대통령 인기를 좀 뺏어와 보려는 이런 얄팍한 수가 아닌가. 얄팍한 수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얹혀가려는 짓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장동영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칫하다가 또 당대표에서 쫓겨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 당내 극우 세력이나 그 친윤 세력의 지지를 더 좀 공고히 해야 한다는 그런 또 과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대통령님한테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정말 그 야당을 국민의힘을 포용하고 협치하고 좀 통합하려는 그런 인사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대통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대통령님께서 저렇게 야당을 저렇게 배려하나 저렇게 좀 통합하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다 할 정도로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때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은 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거기다가 발목 잡고 뭐 그 진정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수회담 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지금 6.25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님한테 기대고 대통령님의 인기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얄팍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얄팍한 수다. 얄팍한 수다. 이거 뭐 장동영이가 홍익표 지금 정무수석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어요. 정무수석이 바뀌어서 홍익표 정무수석과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나는 장동혁과 이 대통령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대표회담 또 뭐 여야 회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장동혁 인간 같아야 말을 섞을 만한 그런 정신세계를 가졌어야 이 얘기를 하지. 가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갖다 나오면은 엉뚱한 트집이나 잡을 텐데 이렇게 장동혁이가 지금 계속 막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16살 그 투표권도 지금 뭐 현재 그 10대들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70대 지지율이 국민이 많이 높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이동하는 부분이고 10대 20대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댓글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지게 된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장동혁이는 매우 조급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보기는 지방선거 승리는 내란 청산 잘하면 난 승리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양기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금 말을 앞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려면 먼저 내란 세력,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같이 뭐 어정쩡하게 그냥 거칠의 사과가 아니라 윤석열 내란 세력과 자기는 모든 걸 걸고 단절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윤석열 내란 세력이 당과 우리 사회에서 부활되지 않도록 모든 걸 던지겠다. 어게인한테 맞아 죽어요. 아니, 맞아 죽어도 그 정도의 진정성을 먼저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이 망국적 부동산 이 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던져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뭐 지금 정파의 문제, 당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고 청년들이나 서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오히려 좋은 제안도 하고 또 정부한테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다음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대통령도 안 받을 수 없을 건데 지금은 저는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내란에 대한 완전한 종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왜 그러냐? 결국은 내란에 대한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정상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나는 유권자와 국민들이 제대로 좀 평가하고 저는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여야를 가려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우리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정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지금 북한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비판할 건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대통령과 이 정부의 힘을 모아줄 것은 정말 과감히 모아주면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 장동혁 처지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네. 장동혁 원래 한동훈계인데 배신하고 배신했죠. 같지 않아요. 누가 장동혁을 대표시켰냐? 전한이라고 있죠. 전한기라고 미친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인간인데 이자가 그저께 김포공항 들어오면서 내가 장동혁 대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이는 지금 그 윤석열과 단절을 얘기하면 또 배신을 하는 거야.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전환길이를 지원을 받아서 대표가 됐는데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과 손잡고 윤어게인과 손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 방금 백은종 대표님 말씀대로 머릿속에는 윤어게인 세력 또 전모시기, 전환기 또 그 다음에 신천지 세력 뭐 이걸 다 포용하고 가면서 또 야당의 그 국민의힘의 대표라고 또 신용도 내야 하니까 머릿속이 매우 복잡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양다리 걸치고 또 윤어게인 세력의 등을 업고 간다고 하면 반드시 저는 국민들이 심판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난 표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의 표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분탕질은 계속되고 내란 청산의 과정 역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말 2024년 벌써 재작년이 된 12월 3일부터 2025년 봄까지 정말 긴 시간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거리
머리로 뛰어나갔었잖아요. 특히 국회 앞에 윤석열 탄핵 집회에 모여든 많은 시민분들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실 만큼 큰 감흥이 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군사정권과 맞섰던 대학 시절 또 동아일보 기자 시절이 많이 떠오르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우선 정말 그 엄동설안에 특히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최일선 전선에 선두에 서 계시지만 그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단죄하기 위해서 그 엄동설안의 아스팔트에서 정말 모든 걸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국민들 그 정말 민주 세력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 선봉에 섰던 우리 백은종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한다고는 했지만 그 정말 대다수 국민들의 그런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지켜야겠다는 그 열망을 정말 숭고한 그런 생각들 저는 높이 평가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1981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두환 그 정권의 초기라서 그 너무나 독재의 서슬퍼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많은 민주 제야 세력들, 인사들, 또 우리 백은종 대표님도 그렇게 했지만 그 전두환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그 막 강한 열망 속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두환 그 세력들이 막 엄혹하게 탄압하는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대학 1학년 때 가서 지하의 그 서클에 들어가서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구로공단에 가서 노동 현장에 가서 좀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극적으로 뭐 감옥에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그 당시에 피 끓는 독재에 정하는 젊은이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 뭐 이런 게 늘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돼서 저는 그때 이 80년대 초에 그 독재 정권에 정말 제대로 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기자가 돼서 당시에는 노태정부 초기였는데 제가 그 군사 권위주의 정권 그 세력들 그리고 이 사회에 힘있고 부패한 세력들 뭐 이것을 정말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기사 특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그 이달의 기상 7번 그 다음에 한국 기상 2번을 받을 정도로 그 굉장히 좀 강하게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협박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공갈을 쳐가지고 회사에서 저를 좀 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저의 그 1980년 독재 정권 시대에 제대로 모든 걸 던져서 우리 백은영 대표님 같이 막 모든 걸 던져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오늘 저를 더 강하게 좀 만들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란 청산. 나는 내란 청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면 지선은 압승을 할 텐데 지금 지선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지선에만 정신 팔려서 나한테 명함 주면서 내란 청산합시다 하는 사람은 없고 나 출마합니다 하는 사람만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어떤 그 선거법에서 거기 주심을 맡아가지고 파기환송한 그런 그 대법관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 어제 그제 지금 임명이 되고 조희대가 임명했잖아. 근데 조희대의 어떤 잘못을 짚어야 되는데 조희대 탄핵은 촛불행동이 계속 매주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쏙 들어갔어. 언제부턴가 조희대 탄핵도 들어갔고 사법개혁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내란 청산 얘기도 들어갔는데 이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도 문제가 많을 텐데 우리 지금 윤석열 내란을 겪은데 이제 이런 어떤 저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어떤 게 중요한지 이렇게 딱 짚어주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란 세력 단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할까 해서 굉장히 많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그리고 뭐 사법부라든지 검찰은 지금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검찰 내의 세력이라든지 여러 보수 극우 세력들이 암약을 하면서 다시금 그런 그 내란 세력과의 공조, 노란 세력의 부활, 또 단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만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그동안
국민들의 그 염원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한다는 그 각오로 다시금 저는 내란 세력 단죄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상황을 때문에 당내에 분란도 있고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야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하고 단죄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도 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정 그 철학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긴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부가 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제일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 내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척결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초심 백운영 선생님, 백운영 대표님의 그런 호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방금 이 윤석열 내란 이후에 치러진 이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 이 말씀도 중요하게 꼽아주셨습니다. 아마 그 고민과 변화에서의 결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께서 차기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경기도민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보관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양기대가 지금 보니까요. 인지도가 좀 낮아서 쉽게 말해서 뜨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니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런 경기도를 한번 꿈꾸고 싶습니다. 자, 옛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부상급식 또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생존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그게 진짜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여러 사회의 변화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사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정책들을 많이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 국민들의 주거, 또 복지, 그 다음에 일자리, 또 교통 이런 가장 생존에 중요한 또 기본적인 그런 그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이 책임지는 그런 경기도를 저는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도 내놨고 그 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공급하는 공약도 했고 그 다음에 요즘 막 우리 지은 씨도 청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청년들이 이 수도권의 그 전월세 값이 좀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그 전월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월세 3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옛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그 기본소득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AI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국민들이 우선 먼저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그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이 양기대가 꿈꾸는 경기도는 잘사이즘 그런 시대 그리고 내 삶이 기대되는 경기도 저는 그것을 꼭 실현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양기대 의원님이 그리는 경기도는 기대되는 경기도 정말 잘사니즘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초심님께서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양기대 그 경기도지사 출마 예비 후보자잖아요. 지금 누구나 출마하면 잘하겠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뿐이 아닌, 진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려운 이대비가 망쳐놓은 성남시장으로 가가지고, 성남시를 저렇게, 제대로 8년 동안 이끌어 왔잖아요. 경기도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획,
여기서 이제 특히 한번 과거에 하신 일들을 보면 광명동굴 성공 비결. 광명동굴이 나는 잘 뭔지 잘 모르긴 한데. 광명동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KTX 광문 역세권 개발. 이 적절한 사례 두 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이 성공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7대, 18대 두 번 국회의원 이제 떨어지고 이제 2010년에 광명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광명은 서울에 붙어 있는 전형적인 수도권의 베드타운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TX 광명 역세권 58만 평을 어떻게 개발시키냐, 그게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를 스웨덴에 가서 한국으로 유치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이 지금 우리 서울에서 옆에 있는 영등포의 그 코스트코도 본사를 그 KTX 광명 역세권으로 하고 또 중앙대 그 광명병 대학병도 유치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상점 몇 개를 만든 경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에는 40년 벌어진 그 큰 폐광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금, 은, 동을 했던 폐광인데 그게 이제 1972년에 폐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대가 완벽하게 오염된 그런 그 죽음의 땅에서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제가 2010년 시장이 돼서 그것을 민간으로부터 사들여 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모든 반대와 저항, 손가락질, 비방, 음해를 무릅쓰고 그것을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2015년에 유료화 개장을 해서 한 해 2015년에는 9개월 동안에 92만 명이 왔고 2016년에는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국내외 관광객이 142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00만 명 정도의 그 국내외 유료 관광객이 왔는데 저는 그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런 뚜렷한 그런 검증된 경험을 가지고 경기도도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데 제대로 양기대가 일잘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딱 경기도지사가 되는 순간 팔 걷어붙이고 현장에 가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 고유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좀 제대로 뒷받침해서 원팀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가 원팀이 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좀 뭔가 그냥 그렇고 그런 어떠한 경기도가 또 우리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방송 제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 선입견이 지금 또 혹은 편견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양기대는 대표적인 이낙연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막을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걸로 나왔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좀 말씀 좀 해줘요. 네, 사실 정치를 저도 23년째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음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 성격이 어디 가서 막 그게 아니다 기다 막 떠들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꾹 참아왔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대표적인 이낙연 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뭐 쭉 제 그 이력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대통령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전 정치를 해왔다고 보고요. 다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2020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당 대표인 이낙연 그 대표 진영에 한때 몸담았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적으로 동아일보 같이 다녔다는 인연은 있지만 특히 정치적 노선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내란 세력 그 정당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잡고 지지하는 걸 보면서 저것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총리 당 대표까지 시켜주고 국회의원 5선을 시켜준 저 정치인이 저렇게까지 망가지고 허물어진 거에 대한 정말 처절한 어떤 비애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오늘 아예 기회가 됐으면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동아일보 시절에 같이 한 10년 가까이 근무는 했지만 한 번도 그분하고 같은 부서에 있은 적도 없고 또 더 흔한 말로 둘이 앉아서 좀 소주잔 한 잔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구나.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17대 18대 두 번 낙선하고 또 광명시장 두 번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위로의 말 한 적도 없고 잘해보라고 격려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관계로 지내왔어요. 근데 2020년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그분이 이제 총리 끝나고 인기 좋고 그래서 당 대표가 됐고 저는 뭐 동아일보 후배라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민주당 대표니까 같이 그 진영에 몸을 닿게 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치열한 무슨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했고 특히 저는 그분이 2021년에 그 당대표 대통령 선거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쟁에서 떨어진데 막 그 탈당을 하려고 막 했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비난 얘기도 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탈당을 말렸습니다. 왜냐면 왜 말렸냐? 정당이라는 것은 이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경선에 졌으면 승복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그 다음 대선에 그 윤석열과 처음 붙은 그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자기가 백의종군 하는 게 맞지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탈당하면 되냐고 공개적으로 그걸 말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대선 때 이재명 그 대선 캠프에 중앙선대위에 제가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제 나름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제대로 된 민주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뭐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고.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이낙연 그러면 나도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드러났어. 이낙연이 얼마나 어떤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사람인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가셨죠. 예, 이제 그런데 뭐 국민의힘 장동혁도 오고 나경원도 오고 했는데 이낙연이가 조문을 안 왔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낙연의 본성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 이낙연 예, 저는 뭐 그건 그 조문 안 온 부분은 그건 무조건 잘못되고 그건 확실히 잘못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이란 그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 대표를 이해찬 그 대표 당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이해찬 그 전 총리를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것은 행운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같은 그 시대에 같은 대학을 다녔고 같은 연배잖아요. 뭐 친구 같은 그런 연배고 그런데 정말 그 국민의힘의 그런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극우 보수 인사들까지 이해찬 전 총리에 와서 조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안 가서 그렇게 조문을 이낙연 전 대표 안 간 것은 일단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라도 본인한테 큰 후회가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그 후보를 지지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담은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욕을 먹고 거기서 손가락질을 그 당하더라도 가서 이해찬 전 총리 그래도 같이 민주화 세력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같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같은 동지로서 있었기 때문에 가서 조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렇게 또 반성할 거 하면서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더 보기가 좋았을까. 반성을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요. 난 참 그 네. 내막을 알아요. 지지자들하고도 네. 매우 친한 사이였고 과거에 이명박 감옥 보낼 때 같이 했는데 이낙연 지지자들 지난 대선에서 지지난 대선이죠 벌써 이재명 후보 안 찍었어요 사실은. 그건 알고 계시고요. 맞아. 예, 지금 뭐 네. 우리 댓글로 참 옹졸한 사람이다 뭐 이교성님은 살아있네 양기대 화이팅 이런 글도 나오고 네. 예, 정영희님 이낙기 인간 쓰레기 이랬는데 뭐 지난 이교성님께서 대선 때 경기도 양기대 기대한다 이렇게 아이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교성님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정광훈 목사의 똘마니 김문수를 지지한 게 이낙연이잖아. 인간 쓰레기고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마. 저는 사실 뭐 지난번에 그분이 탈당을 하면서 인연을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특히 방금 백은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정말 윤석열 내란 세력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가서 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분하고 제가 잠시나마 같이 인연을 맺었던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점에서 맞아요, 다시 맞아요. 한번 근데- 확인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비명계 아니냐. 표현이 간사도 맡은 바 있다.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실 쓴소리도 많이 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현 대통령이 싫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오해가 있는데 또- 오해가 네. 오해인지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제가 동아일보 기자 한 15년 했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상 2번에 이달의 기상 7번을 받을 정도로 좀 기자 정신은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조선 의열단 병신에 주체해서 독립운동의 각오로 지금 내란 세력 적결을 하듯이 그래서 보니까 이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게 뭐 나쁜 의미의 무슨 개인을 사적으로 공격하고 또 그것을 막 음해하고 이런 건 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정책이라든지 또 방향에 대해서 뭐 순서를 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당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감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든지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절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뭐 개인을 어떤 비방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 당시 지사한테 참 축하한다 덕담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위 검찰 저는 파쇼 검찰의 그런 잘못된 그런 기소에 의해서 그때 당시 경기지사께서 정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로와 함께 같이 일을 해보자 했더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그동안은 겪었던 여러 고충들을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발전 또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 대선 때도요. 제가 오랜 친구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근데 잘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오고 있는데 잘하라고 좀 전화하세요. 잘하라고 했는데 나도 계속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전달하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선 앞두고 그 정성호 당시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양기대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이재명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같이 일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당시 당대표한테 전했다고 저한테 알려왔고요. 그 직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성호 당시 의원한테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슴없이 서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뭐 좀 백은종 대표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어떤 거냐 양기대가 그냥 중간에 빨리 이재명 대표 그 진영에 가서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었으면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좀 샤이합니다. 이 빨리 가서 막 손잡고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감수를 해야죠. 그래서 비난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초심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훨씬 더 정치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광명동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 본사를 광명으로 이전했다는 것, 또 통일 관련해서도 많은 또 보관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훨씬 더 뜻이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많은 오해들은 당과 정치를 위한 쓴소리는 가끔은 한약 같은 어떤 처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일화 중에 또 잘 안 알려진 사실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기대가 경선에서 낙선했을 때 깨끗이 승복하고 31개 시군을 돌며 이재명 도지사를 지원했다. 이런 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다고요.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뭐 광명시장을 2번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도 께서도 그때 성남시장 2번 하고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을 했었죠. 다른 분 한 분 하고요.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제가 이제 원래 같이 경쟁자들은 공동 선대위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 비서실장하고 제 수행하시는 분하고 해서
선거 기간 내내 30일의 시간을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저한테 매우 고맙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끝나고 제 비서실장은 또 이재명 그 당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 또 제가 아까 그 처음 이 방송 시작할 때 나왔던 제 꿈이 남북 고속철도를 놓고 또 유라시아 철도를 그 시작하는 광명역 네.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또 도지사 당선자하고 남북 그 고속철도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협약식도 같이 맺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또 그런 그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 친명이요, 나 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뭐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우리 백은정 대표님 같이 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일해왔던 분들한테는 제가 뭐 그렇게 저를 확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잘해온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도 과거에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 데려다가 국회의원시키고 지금 최고위에 들어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과거에 좀 실수가 있던 사람이 현재 그 실수를 반성하고 잘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깨끗한 사람 얼마나 있겠냐. 이 사람만 잡아가지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라도 나는 내란에 반대했으니까 여기 배우면 너는 그 환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들 해요. 뭐 그냥 청정 1급소에서만 살던 사람만 데리고 일하면 좋죠. 근데 이 세상에 1급소에만 살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우리 양기대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든 부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뭐 도지사 출마해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까 20년 가까운 인연인데, 대통령이 돼서 그 분골 쇄신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밤잠도 설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솔직히 받습니다. 제가 뭐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감동도 받고,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정책과 정치를 그분이 그냥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야, 저도 거기에 좀 동승해서 좀 같이 좀 뒷받침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나와요, 사실. 왜? 저도 전화 좀 하시지. 근데 진짜 하려고 합니다. 백은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과거에 이게 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검찰의 그 탄압으로 대통령께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하는 후에 또 대통령한테 미안함을 전하고 싶은 게, 그때 뭐 그 대통령님의 처한 상황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윤석열이 파쇼 검찰, 윤석열 그 주구인 검찰에 맞서서 제가 제대로 좀 투쟁을 했었어야 하는데, 정말 제가 또 옛날에 동아일보 기자할 때 검찰 출입 기자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 주구적인 검찰의 그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때 제 모든 걸 던져서, 우리 백은정 대표님이 모든 걸 던져서 내란 척결을 위해서 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검찰의 그런 음해와 모략을 더 저항을 세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던 것은 제가 후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알려진 네. 거 한 부분 내가 짚어줄게. 우리 저기 마지원 기자도 맞아요, 위안부 맞아요. 그 초요 집회에 매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그 광명시장 재직시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때도 역사에 갖고는 매국 구구들 김병헌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2번이나 거론했는데, 지금 뭐 그 당시에 위안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과, 지금 소녀상 처거 주장하고 욕보인 김병헌을 비롯해서 이영훈 유석준 등이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죄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명확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이 얘기하는 또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넣은 건지. 법안은 이미 작년부터 그 발의해놓고
아니 다수원 뽑아줬으면 그런 거 허락했지. 매국노가 준동하는데도 법안도 통과 안 시키고 뭐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내란 청산도 그렇지만 화가 많이 나요. 21대 때부터 내가 농성 뭐 단식까지 하면서 그 법 좀 처리해 달라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 좀 짚어주세요. 저도 백은종 대표님의 말씀대로 막 피가 끓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의 정의에 늘 같이 함께하고 거기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게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5년에 그 광명동굴, 폐광인 광명동굴을 이제 오픈하면서 그 동굴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시민 성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위안부 관련 영화도 같이 시사도 하면서 정말 끈끈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는데요. 그래서 광명동굴의 수입금 1%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도 하고 그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21대 때 그냥 이 여가위를 비롯해서 그 관련 상임위에서 그냥 가서 그냥 거의 졸려다시피 매달렸는데 아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우리 이용수 네. 할머니하고 그냥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과를 못 시켜서 지금 이제 22대 때도 서영기 의원 등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21대 때도 180석인데 못 했어요. 양기대 의원님의 실력 부족이지. 그건 제 실력 부족입니다. 근데 내 탓이오 해야죠. 제 탓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까 백은종 대표님 말씀대로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론으로 해서 이 법 위안부 극우 저런 매국 세력들이 지금 위안부 뭐 소녀상 철거를 하고 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모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못하게 하는 법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저는 통과시켜야 한다. 네, 우리 저기 알겠습니다. 마지원 기자가 네. 질문을 그 부분에도 또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해줘요. 네. 저는 질문보다는 오늘 이렇게 양기대 의원님 너무 잘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친명이나 반명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내란 청산 그리고 또 더 나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사니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말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기대 의원이 너무 잘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왜 다시 양기대를 주목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백은종 대표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있어서 내란 종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저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요. 저도 제가 그동안에 일해왔던 여러 경험, 뭐 성과, 정치 역량을 동원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알아주든 말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이번에 출마하게 됐으니까요. 경기도도 정말 서울의 변방이라는 인식 때문에 뭐 주거, 교통, 뭐 여러 그 청년 문제 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의 진심, 역량,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열정, 이것이 같이 좀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원조 일잘러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서울시의 정원호 성남구청장, 또 경기도에서는 양기대 원팀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양기대 전 의원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작년 내란 청산의 그 마음을 변치 말고 1년만 유지해달라.
자기 정치 좀 절제하고 무슨 팬클럽 만든다는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잠을 안 자고 싸우는데 뒤에서 뭐 나 뭐 하겠니 나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최고위원 사표도 내고 나갔잖아요. 도대체 뽕밥태 정신이 있는 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요즘에 의문이 들어요.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그러겠지만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해. 나는 국회의원이 시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장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그건 이해를 한다지만 지금 이 오목한 시절에 내란 청사도 안 되고 야당이 지금 윤석열을 비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는 좀 작년에 초심을 지키고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2026년 한 해만 정치인들이 움직여달라. 이렇게 이게 무슨 뭐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뭐 요구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2월 5일 목요일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모닝콜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점말 이슈는 정부가 응급실 직접 지정입니다. 창원에서 1톤 트럭에 지었던 60대 여성은 100분 동안 대구에 있는 곳까지 헤매다가 20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여전히 심각하죠. 정부가 직접 응급실을 지정해서 환자를 보내는 방식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지적한 뒤 40여일 만에 나온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우선 중증 환자는 구급대원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광역상황실에서 전산 등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치료 병원을 정하고 자리가 없으면 미리 지정하는 우선 수용 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생명이 유도가지 않은 환자의 경우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계가 억지입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한다는 말이 강제 배정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도 져 이러면서 더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떠날 거라고 이렇게 또 공갈 협박을 치는 이런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 해법도 안 된다. 뭐든 안 된다. 의료계 이런 식의 대응 이거 엘리트 기득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 기대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료 문제 특히 우리 서민 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과감한 정책들을 또 내놨는데 역시 의료인들이 기득권적인 사고 이게 아까 백원정 대표님 말씀 희생을 바탕으로 한 봉사 정신으로 의료도 저는 접근이 돼야 한다. 너무 영업행위적으로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원 기자 겁나지 않아. 내가 다쳤을 때 누구나 다칠 수 있잖아. 병원을 못 가서 응급실 차에서 뺑뺑이 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의대 증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관련해서는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보건복지부 정부가 응급실을 직접 지정하는 최종안에 대해 의료진이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단호하디 유연한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의료계에서 활동하시는 의사 여러분 제발 엘리트식 내 중심으로만 가지 말고 좀 리더 정신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윤석열 정부부터 지금 의료계가 속을 썩이고 있는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의료계도 희생을 좀 하겠다는 이런 생각 좀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초심 백은정 희망찬 모닝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시청자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는 모든 곳마다 희망의 불꽃이 힘차게 타오르게 기원하면서 내일 아침에도 더욱 희망찬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먹 쥐고 한번 웃어보죠.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박예축,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에 국민들은
정의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숨겨진 악을 드러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퍼스트레이디 악의 진화 사전 티켓 판매 예약 안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세요. 펀딩 사이트로 이동 후 후원 과정을 따라가 주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의 소리를 검색하시고 인터넷 신문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기사를 읽으신 후 하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여 펀딩 사이트로 이동 후 후원 과정을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